이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터의 카르트 15번을 청정불성을 읽고 현실과 환상 그리고 환영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발표자 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운영위원 이은지입니다. 음, 1번 나와 영화 하얀 리본. 영화 하얀 리본에서 마을의 교회 목사가 당연한 문제가 제 자신이 당면한 그 목사가 당면한 문제가 제 자신이 당면한 문제와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만이 목사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는 그의 딸이 자신에 대한 반항으로 저지른 무고한 생명체의 살해를 그 목사의 애완새가 있었는데 그 새를 살해하고 그걸 했는데 그 딸의 그런 살해 행위를 모른 척합니다. 딸을 위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목사가 기계처럼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역할이 잘 수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남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직업은 나라는 인간의 존재의 이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로 삶의 중심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의 부정은 곧 존재의 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든 자기 역할의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잘못에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잘못에 눈을 감는 가짜 내가 긍정되는 마당에 타인의 존재가 진짜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목사의 역할에 대한 봉사정신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힘이 아직 없는 어린 딸까지 가짜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분명 딸의 잘못을 못 본 척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목사가 당면한 문제가 제가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맞습니다. 분명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어느새 가짜 인생을 사는 목사의 딸이 된 것 같아졌습니다. 목사가 살던 시간은 마을의 누구보다도 정직한 소장농이 더 이상 가장의 역할을 당하지 못할 것 같음을 직감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릴 정도로 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역할에만 몰입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마을의 의사는 의사라는 역할에 충성을 다하고 나면 나머지는 제 발 아래를 보고, 발 아래로 보고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그는 아내를 학대했었고, 아내가 죽고 나서 함께 일하게 된 산파를 제 소나기에 휘두르고, 결국 어린 딸까지 강간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되면서도 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눈앞에 닥친 난경은 목사 개인의 정직함에 달린 선악의 문제라고 할 수만은 없는 기계 태엽처럼 사람을 부품으로 취급하는 역할 중심 사회의 문제적 현상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설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목사와 제가 다르다고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목사는 저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살던 시대의 갈등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사는 세대 사람이니 목사와 저는 달라도 너무 달라야 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언제나 세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언제나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역할의 시대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계대전을 겪으며 무의미한 죽음을 목격합니다. 역할을 지키기 위해 혹은 역할을 따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신 희생시켰던 무고한 죽음들에 의해 너무 늦게 환상이 깨지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뭐가 현실이고 환상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환상을 벗어나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이 사회를 바꿔나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그렇게 새로운 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체적인 반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목사의 딸이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의심합니다. 의심이 듭니다. 바꿔나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은 진짜일까? 진짜로 있는 사람들일까? 혹시 내가 만들어낸 환상일까? 아, 제가 태어난 세상은 변화를 찾아가는 사람보다 변화가 찾아오는 세상을 감당하기 바쁜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달라진 세상에 발맞춰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목사처럼 두려움에 눈을 감고 나는 지금 완벽하다. 이렇게 눈을 가리고 아웅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웅. 달라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혼란을 내뱉는 소리 아웅. 모르는 저는 가짜로 살아가는 인생을 계속 살아갑니다. 아웅. 목사의 딸도 가짜 인생을 진짜로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녀는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진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만, 이번엔 생각을 달리 해봅니다. 목사의 딸은 지금의 제가 아니라 과거의 제 어린 시절과 비슷했으면 비슷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스스로 저를 책임지기 충분할 정도로 그녀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아파트 등 세상도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만 하면 그렇게 막연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누군가가 구해주기만을 바라야 하는 무기력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역할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맡은 역할이 아니라 나를 진짜로 책임지고 사랑하기 위해 궁금한 것들을 스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수가 있는 사람은 나니까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한단 말인가? 내가 아니면 역할이 나를 대신할 거고, 그건 나를 아껴주던 사람들을 조롱할 것이라는 미래가 너무 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보였다면, 누구에게나 보이는 거였다면, 이 글도 쓸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서 확 어는 못하겠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더 써낼 시간이 아닙니다. 움직일 타이밍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돌아오겠지만 지금은 작가의 역할에서 벗어날 시간입니다. 필자와 잠시 떨어져 또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걱정이 반이라니 아직도 역할이란 단어가 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리듬의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나는 또 생각을 바꿀 거라는 걸 이 자리에서 이미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역할을 떨쳐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떨쳐낼 역할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수많은 기능 중에 하나를 행동으로 옮기러 가겠습니다. 수많은 버튼 중에 하나를 꼭 누르듯이 신성하게 말입니다. 어떤 기능인지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2번 두 종류의 기쁨. 내가 맡은 역할이 아니라 나를 진짜로 책임지고 사랑하기 위해 궁금한 것들을 스스로 채워나가려는 욕동은 윌리엄 워즈워드가 시 I wandered lonely as a cloud 나는 구름처럼 홀로 떠돌아다녔네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면 inner I의 힘, 고독의 축복, the bliss of solitude이다. 하지만 워즈워드가 말하는 내면의 욕망, desire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과 느낌, 그걸 말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 글의 내용이 될 것 같다. 그 욕동과 욕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게 이 글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For often, when on my couch I lie, in vacant or in pensive mood, they flash upon the inward eye, which is the bliss of solitude. And then my heart with pleasure fills, and dances with the daffodils. 워즈워드의 내면의 힘은 마음을 기쁨으로 채운다. My heart with pleasure fills. 그러나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는 더 궁금한 것들이 있었을까? 사실 이 시에서 궁금한 것들을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다. 궁금한 것들이라는 목적어는 필자가 집어넣은 목적어다. 이런 질문이 생각이 들었지만 궁금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든 건 더 필자의 질문인데 과연 궁금한 것들이 더 있었을지 이미 가득 차 있는 그런 화자가 구름처럼 떠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에게 궁금한 게 더 있을 리가 없다. 다만 기쁨에 차면 오케이.
구름처럼 떠돌아다닌 나, I wander lonely as a cloud를 중심으로 생겨난 욕망과 그런 지적, 감정적 진실들은 이미 진실이다. 욕망 덩어리라는 말처럼 그건 처음부터 꽉 채워져 있다. 마치 자연처럼 그 자체로 절대적이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아무 것에도 얽매여 있지 않는 것 같은 구름처럼 떠돌아다닌 뒤에 혼자 고요하게 소파에 누워 있으면 When on my couch I lie in vacant or impassive mood 기쁨이 알아서 채워지고 내 마음은 자연과 함께 춤을 춘다. Dances with the daffodils. 신성노름처럼 틀린다. 신선 같다. 오늘날 관광객의 것과 아주 유사한 감정이다. SNS의 단골 사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폼나는 독사진은 오늘날 워즈워드의 지적 감정적 유산을 물려받은 세계인들의 보편화된 관광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너무 짧다. 이런 종류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낭만은 참 짧고 강렬했다. 낭만이 달콤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고 특히나 단 걸 좋아하는 나는 낭만이 간절하다. 그런데 이게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양가 감정을 느낀다. 두 번이나 세기가 바뀐 오늘날 필자는 SNS의 여행 사진을 보면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가장 먼저 느낀다. 아,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지금부터가 아닌지. 계획에 없던 생각이 든다. 처음엔 분명 양가적이었는데, 그랬는데 어느새 낭만은 부질없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비논리적인 비관을 장착한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 보통 망했다는 서술어를 쓸 땐 주어를 잘 안 쓰는데, 대부분 이번 생이 앞에 생략돼 있죠. 낭만이 끝나면 내 인생의 단물도 쭉 빠져버린 기분. 늘어져 있다. 반복된다.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버린다. 처음 이 글을 쓸 때의 의도와 다르게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나의 정신적인 문제는 뿌리가 깊다는 진단을 내리게 된다. 낭만과 피폐의 이분법만 고집하던 나의 내면은 구름처럼 떠돌아다닐 수 없는 꽉 찬 공간에 거주했던 것 같다. 낭만과 피폐는 나를 압도해서 이곳에선 언제나 부딪힌다는 관념을 억지로 받아들여야 했다. 몸이 있는 장애물에 부딪힌 것도 아니라 피할 길이 없었다. 내면의 공간은 마치 구름 같아서 구름끼리 부딪힌다고 피할 방법은 없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몸끼리 부딪힌 것처럼 아팠다. 아프게 부딪히는 게 이곳의 본성 같아서 최대한 덜 아프게 부딪히는 방법들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게 틀린 생각과 느낌이었다니 정말 기쁘게도 또 생각이 바뀌었다. 아니,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이 심화되고 있다는 표현이 이번엔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나의 내면은 이 교수의 영화 읽기 60번에서 영화 노베우스를 토론하면서 현실과 환상이라는 주제를 접하고 머릿속이 맑아진 느낌이 들었던 순간에 이미 확실한 전환점에 들어선 상태였던 것 같다. 현실인가 환상인가를 좀 더 문학적으로 설명하면 상상력의 산물인가 아니면 팬시의 산물인가 이거는 그죠? 지금 시대 문학이 예술이 갖는 가장 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문학이 시작돼 좀 해설이 어려운 대답이 어려운데 이건 할 수 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근대 문학이 시작될 때 있죠. 낭만주의가 콜리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지네이션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대척하는 말이 fancy였어요. fancy, 환상, imagination, 상상은 현실에 반영이 되는 거죠. 생각이, 그리고 콜리지의 그런 낭만주의.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집어서 바꿔버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했던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지네이션이 현실에 반영이 된 거죠. 환상, 팬시가 아니고. 인류가 상상했던 세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현실화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상상한단 말이죠. 그걸 상상할 수 있다고 해서 가전 전시회 같은 데서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건 상상이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비교했냐면 fancy, 환상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 구별이 뚜렷했을 때가 근대 사회예요. 그게 콜리지가 시작했던 비교고, 그게 근대 문학 비평의 그 사람의 아버지죠. 그 사람이 구별했던 자리란 말이죠. 워즈워드와 함께 근대 시대의 낭만주의 시색의 대표 선구자인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의 비평은 중세 시대에는 잘 구별되지 않았던 상상과 환상의 차이점을 서술하는 업적을 남겼다. 이런 틀을 가지고 워즈워드의 시를 읽으면서 느꼈던 나의 양가 감정을 분석하니 워즈워드의 낭만은 경험 뒤의 상상, 이미지네이션인 반면에 나의 비관은 경험 전의 환상일 뿐이었다. 워즈워드의 낭만적 상상력은 현실적이었고 낭만은 진짜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세상에 인정을 받게 된 힘이다. 현실의 일부다. 그걸 부정한다는 거는 내 몸을 가지고 내가 태어난 사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지독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비관은 당연한 거였고 현실은 그 안에서 독단적으로 나 혼자서만 거부하고 있었다. 결국 이 고집은 생이 부질없이 반복된다는 극단적인 비관으로 비약하고 나는 낭만과 피폐의 이원론적 알고리즘의 집착으로 인해 형체가 극도로 단순화된 그림자 같은 환영, 일루지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나 자신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니 내가 사는 곳의 문화는 오히려 접근하기 쉬워졌다. 요즘 한국에서 낭만이라는 단어는 생각이 짧다든가 사고가 단순한 사람을 가리킨다든가 부정적으로 쓰이곤 한다. 하지만 이런 문화적 현상은 낭만 자체를 부정하는 비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함을 경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낭만 자체가 아니라 그게 단순하게 모든 걸 낭만으로 일반화해버리는 그 단순함의 문제를 경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 감히, 감히 자격이라고 말하건대 누구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자격은 현실이 누구에게나 복잡할 때 생긴다. 복잡하니까 즐기는 게 정말로 기쁨이 될 수 있다. 복잡하지만 기쁘다. 복잡하니까. 진짜로 즐거울 수 있다. 복잡한 만큼 반복되지가 않고 훈영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낭만을 넘어선 기쁨이란 감정을 느끼는데, 이는 워즈워드의 낭만적 기쁨보다 길고 복잡하다. 낭만에 대한 집착의 환영에서 벗어난 나는 현실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현실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니까 아픔은 자극이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픔이 아니게 되는. 내가 환상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아픔이 됐었는데 나는 현실이라는 고마움을 오히려 느끼게 해주는 자극이 됐어요. 천불교의 고해라는 개념이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고통의 바다.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 산다. 고통이란 생명체로 태어나는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바다다.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는 부딪혀야 하는데 본성을 거부하고 고통의 바다에 사는 한 우리는 부딪히는 게 본성인데, 그걸 거부하고, 무엇이 부딪혔는지 집착하며, 그 무엇을 피하려고 한다면, 본성 자체를 거부하면, suffering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굴레가 되어버린다. 반면에 고통이 고통받음이 아니라면, 그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가 된다. 고통의 바다에서 부딪히는 게 본성임을 안다면 어떻게 부딪혔고 왜 부딪혔는지가 중요해지는데 그게 궁금해지는데 이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지 알려고 하는 욕망이 자라면서 내면에 힘이 생긴다. 고독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욕망이 아니라 욕동인 거죠. 고독의 축복을 받는다. 이 욕동과 욕망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짚어가는 과정이긴 한데, 아직 욕동이 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설명을 하게 돼요. 어? 그래서, 욕동이 자라면서 내면에 힘이 생긴다. 고도의 축복을 받는다.
고통의 바다에서 부딪히며 사는 우리의 운명은 고독의 축복을 받으며 지금을 기쁨으로 물들이는 삶이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 영성으로부터 도움을 받자면 신이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던 지금, 최후의 인간이 존재를 끝낼 지금과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모두가 신의 안에서 똑같아서 하나의 지금만 있기 때문에 영혼이 신과 이런 힘에 항상 결합해 있으면 우리는 나이가 들지 않는 기쁨의 축복을 받는다. 이 두 번째 고독의 축복이 내가 맡은 역할이 아니라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힘이다. 역할에 맞춰 자기 자신을 검열하는 게 아니라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선언처럼 힐끗 한순간만 받더라도 이 기쁨을 신이 의도한 온갖 고통 등 겪어야 할 전부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게 된다. 는 지적 비전과 진리 안에서의 희열과 기쁨을 아는 내면의 힘이다. 이 기쁨이라는 게 지적 비전과 진리 안에서 희열과 기쁨이 돼요. 그게 내면의 힘이 되고 이것이 역할이 나에게 주는 낭만적 기쁨을 이거 나는 역할이 나를 가둬둔다 생각했는데 나에게 낭만적 기쁨을 주고 있던 것도 사실 역할이었고 그걸 그래서 환상으로 생각해버리고 그거를 그 역할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내 역할이구나. 그걸 내가 잘 하고 있을 때 그걸 현실적으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이유일 거라고 생각해요. 궁금한 것들을 스스로 채워나가려는 이 내면의 욕동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역할이 날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역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궁금한 것들을 스스로 채워나가려는 내면의 욕동이 낭만을 포기하지도 집착하지도 않는 나의 현실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주인공의 욕동과 프라이어리티. 이 욕동이라는 거를 선불교 화두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이론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해보면 필자는 주인공인 내가 지적 비전과 진리 안에서의 희열과 기쁨을 맛보고 세상만사가 본래부터 있어서 경탄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영성의 차원에서 신과 합일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 주인공인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 지적 비전과 진리나 세상 만사와 같은 궁금한 것들을 다 알려고 하는 주인공의 욕동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경지에 오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신과 합일의 경지에 오르려면은 세상 만사를 다 알아야 되니까 욕동의 동이 움직인다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움직이면서 궁금한 것들을 전부 알려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욕이라는 탐내는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돼야 되는데, 근데 신과 동등한 하나의 영혼이며 하나의 빛에 거주하고 고통과 시간의 연쇄를 겪지 않는 인간은 휴식 시간 없이 언제나 새롭게 지금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인간은 이러니까 몸을 가진 인간적 차원에서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탐을 내지만 영혼을 가진 영성의 차원에서 주인공인 나는 언제나 새롭게 신의 안에서 똑같지만 언제나 새롭게 하나의 지금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약하자면 주인공이 지금 하나를 수행하기 때문에 휴식 시간 없이 언제나 수행하는 주인공의 마음은 항상 한가하다. 쉽게 말해, 잡생각이 없으니까 마음에 언제나 여유가 있다. 주인공의 욕동은 잡생각을 없애는 축복받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욕동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진짜 살아야 되니까. 처음 화상이 매일 스스로를 주인공아 라고 부르고는 또 스스로 네 하고 대답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먼 훗날에도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수행을 정말로 매일 했듯이 영성의 차원에서 주인공인 내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나 자신한테 속을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인공의 간절한 욕동을 계속 생각하고 느끼려는 매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욕동의 실천 방법론으로 필자가 떠올린 내용을 유튜브 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배웠던 건데,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방법론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행동 지침은 프라이어리티 방법론의 가장 핵심적인 행동 지침이 이제 주인공의 마음이 항상 한가해야 된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가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어, 10가지 행동 지침을 이제 나열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주인공의 핵심은 주인공인 영성의 차원에서 주인공인 나의 마음은 항상 한가해야 한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중요한 것까지 전부 주인공의 마음 안에서 펜딩이 없어야 된다. 미결된 것이 없어야 된다. 뭔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없어야 된다. 마음속의 짐을 덜어내야 표정과 마음이 편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한다.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고, 이게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고, 중요한 걸 중심으로 돌아가야 삶이 편한데, 중요하지 않은 거나 또 중요하지 않은 사람 주변에 머물면 내 인생도 중요해지지가 않는다. 네, 4번 공적 성공의 정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상 속에서도 중요해졌을 때, 그게 성공이고, 5번 사적 행복의 정의. 나한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를 내가 하고 있을 때, 그게 행복인데, 해야 할 일이 하나로 뚜렷하게 보여야 이 우선순위가 생기고, 그걸 내가 하고 있을 때 행복한데요. 예를 들면, 지금 커피를 마시는 게, 지금 너무 커피를 마시고 싶은 게 1순위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때 근데 지금 내가 커피를 진짜 마시고 있어. 그럼 그게 행복한 거죠. 근데 그걸 좀 미뤄. 잠깐만, 이거 할 거 다 하고 조금만 있다 이러고 하고 그렇게 밀어버리면 언젠가 행복해질 것처럼 계속 밀어버리면 아무 보장도 없는데 밀어버리면 내 행복은 계속 미뤄지겠죠. 6번 행복, 불행, 성공은 모호한 개념이다. 중요한 건 프라이어리티다. 딱 나한테 와닿는 사적, 공적 프라이어티가 뭔지 찾아서 그걸 내 삶의 중심으로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한다. 머릿속에 할 일을 두세 개씩 기억하면 혼란스러운데요. 기억이 그 다 되지가 않고 부담을 느끼고 몸은 하나니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다. 제일 중요한 하나를 주로 하고 나머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해결한다. 8번 할 일을 머릿속에 계속 넣고 있지 않는다. 그래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 마음이 편해지죠.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에 끄달릴 필요가 없어진다. 예를 들면 물건을 뭔가 사야 되면 제일 빠르게 일단 그거부터 사서 마음이 편해지기. SNS, 스트리밍 서비스 등 계속 골라보느라고 어텐션 비즈니스가 나의 집중에 방해될 수가 있는데 이 어텐션 비즈니스가 나쁘다 뭐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꼭 봐야 될 걸 골라서 보는 사람이라면 진짜 자기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겠죠. 미래에 학문적인 연구를 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플러스 엑스트라라고 할 수 있는데 전공이란 거는 내가 쓸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어느 분야에서 가장 신나게 그리고 먹고 살 만큼 돈을 벌면서 일할 수 있는지 찾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설을 좋아하면 소설,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 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너무 좋고 그걸 계속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전공하려는 분야가 있을 때 그 분야에 계속 그 소설을 얘기를 하고 그 영화를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도구로 쓸 수 있는 거죠. 글을 쓰는 경우에는 뭘 쓰든지 말하든지 일단 그게 답이에요. 아는 게 거기까지일 테니까. 근데 다만 두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해야 앞으로 계속 어, 내가 내 인생이 진짜 중요해지겠죠. 내가 글을 쓰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해지려면 내가 중요하려면 내가 그 답을 쓰면서 행복한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게 남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걸까지 고려를 하지 않으면 뭘 말하든지 답이겠지만 그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주인공인 나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를 실천한다면 미뤄서 늘 힘써 닦아야 하는 미래의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의 연세가 없어요. 프라이어리티를 잘 세운 욕동에는 시내 안에서 똑같아서 하나의 지금만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혼자 겪는 자기 것이 되어버린 아픔이 없어요.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혼자만 괴로운 거죠. 음.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있어. 이런 욕동의 프라이어리티를 습관화한다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실천 반복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극소수 인원의 사례만 존재하는 자수성가의 신화라고 비교했을 때, 그걸 언젠가 내 걸로 만들고 소유할 수 있다고 환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받을 일은 절대 아니지만, 이런 먼 미래의 행복과 성공에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할 뿐이라면 주인공이 되는 길은 언제까지나 미뤄지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건 지금 당장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시작하지 않나. 그러니까 언제나 새롭지만 신의 안에서 똑같아서 하나인 지금을 사는 욕동의 주인공, 나는 지금 당장 행복할 겁니다.